네, 오늘 굉장히 귀한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 강연을 해서 저 자체도 영광인데 여러분들도 오늘 강연 잘 들어보시고 KUKIS 융합대학원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엽 교수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엽 교수님은 1986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학사학위, 그러니까 학원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시고요. 87년, 91년도에 각각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카이스트에 들어오셔서 지금 현재 특훈 교수로 계시고 이번 학기부터 또 부총장도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러시고요. 굉장히 이력이 화려하신데요. 제가 본 분 중에 가장 화려한 이력이신 것 같아요. 뭐 너무나도 많은 학회들의 국제학회들에서 펠로우로 계시고요. 특히 미국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와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엔지니어링에서 두 개 다 모두 포린 멤버로 계신 거는 전 세계 13분밖에 안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돼 있으시고요. 또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요. 2012년도에 마빈 존스 어워드, 그리고 2014년도에 호암상, 그리고 19년도에는 한국공학 한림원 대상 등 국내외에서 주요한 상들은 거의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하일리 사이티드 리서처로 계속 연속 선정되신 그런 훌륭한 연구자이자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Biotechnology for Health and Sustainability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바이오와 또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쪽으로 강연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상엽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신입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 훌륭한 KUKIS 융합대학원에 선발이 되셔서 아주 정예부대네요. 또 숫자도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큰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융합하고 굉장히 친해요. 여기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카이스트 인스티튜트라고 제가 그저께까지 원장하던 건물인데요. 여기가 융합 연구를 하는 본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바이오 융합연구소, 나노 융합연구소, IT 융합연구소, 로보틱스 융합연구소, 헬스 사이언스 융합연구소,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융합연구소 이렇게 6개 융합연구소가 있고요. 그걸 또 한 번 융합하는 그러한 융합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저 소개해 주신 대로 헬스하고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기여하는 바이오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은 좀 큰 변화를 좀 먼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있네? 일단 지금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는 뭐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5년에 세계경제포럼의 체어맨인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카이스트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아요. 그때 이제 수락연설을 뭘 할지를 저하고 계속 이메일로 교신을 하다가 뭐가 하나 딱 왔는데 제가 밤에 자지도 않고 거의 한 20여 페이지 되는 걸 다 읽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The Impact of Disruptive Technologies on Our Society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경제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은 피지컬, 디지털, 바이올로지컬이 경계 없이 무너지면서 융합돼서 신기술을 창출하고 그로부터 산업 지도를 바꾸며 우리가 사는 방식, 일하는 방식, 노는 방식을 싹 다 바꾸는 그걸 갖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겪은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한번 영향을 미치면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시스템스 임팩트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 기술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저 안동윤 원장님께서 처음에 말했죠. 융합을 잘하려면 자기의 엑스퍼티즈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 누가 와서 딴 엑스퍼티즈 가진 사람이 와서 같이 뭐 하자 그러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와서 야 너 같이 하자라고 왔다가 아 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냥 커피나 먹고 헤어지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각각의 세부 기술을 보게 되면 디지털 쪽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머신 러닝 뭐 이런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피지컬 쪽은 항상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피지컬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를 만져야 되니까 항상 물건 형태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토믹 레벨에서의 물질을 갖다 새롭게 개발한다든지, 에너지 문제가 중요하니까 에너지 스토리지 물질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바이올로지컬은 뭐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지만 DNA부터 시작해갖고 이 지놈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우리 뉴로에 대한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에 관한 것 여러 가지가 다 관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이 되면서 엄청난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오늘 잠깐 디지털 쪽에서 디지털 중심에 놓고, 왜냐면 제일 보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제일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그쪽에서 융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안 나오나요? 아, 스피커를 안 꺼주셨나? 네, 그 소리는 안 나와도 됩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일단 디스플레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리스 디스플레이가 되고, 아마 여러분 중에 누가 개발할 것 같은데, 뭐 이때는 이제 뭐 열쇠라든가 뭐 이런 건 당연히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참고로 이런 거 같은 거는 제가 참 갖고 싶었던 건데, 그냥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거. 이거는 참고로 15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패컬티 서밋을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만든 건데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전화기도 아마 이런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필요하면 두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펑션을 갖다 다양한 것 갖다 투입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CEO한테도 이런 거 보여주고 왜 이런 거 안 만드냐 빨리 했고, 그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한 5년 전에 제시했을 때 그 이제 폴더블 폰이 되죠. 저는 그때 제가 요청한 거는 전화기인데 탁탁 치면 태블릿으로 바뀌고 탁탁탁 치면 노트북으로 바뀌게 만들어서 빨리 팔아라 했는데, 지금 현재 폴더블까지 나왔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신문이 우리가 종이로 받아보는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있고 매일 아침에 뉴스가 미디어로 그냥 날라오는 거죠. 컨텐츠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다 바뀔 거다 하는 거고, 집은 뭐 당연히 지금 다 인공지능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고, 에너지 이피션시라든가 모든 게 이건 이제 자기 그 디스플레이니까 원하는 정보를 갖다 다 담아서 자기가 일하는 노트북으로 쓰죠. 또 하나 이제 로보틱스죠. 로보틱스가 뭐 it's gonna be everywhere. 그러니까 뭐 음식도 해주고 이제 주방이 다 이제 자동화되고, 그 다음에 스포츠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사람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보다 훨씬 역량을 오그멘티드한 뭐 하이브리드가 하든지 실제 로봇가 하든지 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헬스에 이제 들어오죠. 헬스에 들어와서 우리가 입고 다니는 모든 옷이나 이런 것에 많은 센서가 부착이 돼서 실시간으로 건강 정보 같은 것들이 다 모니터링이 되고, 그다음에 트랜스포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운전을 할 줄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다 자율주행으로 저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계속 자면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편하게 해서 옆에서 얘기하면서 회의하면서 가고, 특히 수송 분야에서, 수송 분야 굉장히 보링하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로 자율주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안전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드론도 뭐 우리가 보는 드론도 있지만 아마존에서 이제 야심차게 추진한 걸 보면 꼭 무슨 저 스페이스 워 하는 것 같아요. 모선이 떠 있고 거기서 모든 인벤토리 갖고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다 배송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이제 우버 엘리베이터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댕기는 겁니다. 물론 지금 파일럿 비행 중이지만 실제로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사람들 태워가지고 다니는 우버 엘리베이터고, 이렇게 지금 그 퍼스널라이즈드 소위 에어 비클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그때 이 소위 에어 트래픽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에어버스 같은 데서는 차하고 에어를 갖다 연결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개념의 지금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해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디지털 중심으로만 봐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이제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 이제 신입생으로서 결국 중요한 문제가 뭔지,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인데 나쁜 문제면 안 되고 좋은 문제가 뭔지,
이거를 먼저 찾고 이걸 어떻게 풀 거냐. 근데 풀다 보면 어떤 한 가지 디스플린이나 엑스퍼티즈 갖고는 못 푼다는 걸 금방 깨달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융합으로 풀 거냐 하는 것이고, 오늘 저는 이것을 바이오텍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뭐 바이오를 전공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안 그러신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바이오텍을 이제 컬러 코드를 했죠. 우리 피 색깔을 나타내는 레드 바이오텍이 보건의료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나무 잎색인 그린 바이오텍이 농업, 에그리컬처럴 바이오텍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인더스트리얼 바이오텍이 화이트 바이오텍이고, 그 다음에 융합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보건의료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뭐 당연히 일단 보건의료의 제일 얼티미트한 제품군 중에 하나는 약이죠. 약이라는 것은 이제 뭐 스몰 몰레큘 드럭도 있고 아스피린 같이 타이레놀이나 혹은 바이올로직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단백질들을 부족하거나 혹은 필요에 의해서 더 투입해가지고, 예를 들면 인슐린이라든가 그런 바이올로직스가 있고, 그것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소위 진 세라피도 될 수가 있고 mRNA 세라피도 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약의 시장을 보게 되면 1년에 한 1,50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특히 넘버1 블록버스터를 보게 되면 휴미라라는 이제 엔티바디 드럭인데, 이건 약 하나 가지고서는 1년에 한 24조를 팝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애도 레블리미드는 항체가 아니고 이건 스몰 몰레큘 드럭인데 이것도 꽤 많이 팔아요. 그죠? 그래서 약이라는 거는 한번 개발하면 굉장한 부가가치를 낸다. 예를 들어서 이 25조 원, 24조 원 매출을 올리는 휴미라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루마티스 치료하는 항체죠. 그런데 이걸 개발할 때 수조 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조 원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회사들은 감히 투자를 못할 정도의 큰 액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약이 이때까지 없었던 거예요. 다 뭐 조그만한 회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1년에 25조 원씩 팔고 이 중에 미니멈 40%가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뭐 1년 만에 다 뽑죠. 그죠? 한번 그 블록버스터 터지면. 그게 이제 신약의 파워 게임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많이 뜨는 그 중요한 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뮤노세라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라는 것이 특히 고령화로 가면서 이제 암 환자 수가 얼티밋하게 자꾸 늘어나는데, 암을 치료했던 방식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라디오 세라피를 해갖고 암세포를 죽이거나 혹은 케미컬 세라피를 해가지고 그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문제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도 같이 죽이죠. 그래서 뭐 머리도 빠지고 다 하잖아요. 부작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타겟을 해가지고 우리 면역세포에다 암을 갖다 가서 죽일 수 있는 T셀을 꺼내가지고 얘한테 암을 실제 잘 레코그나이즈 하는 걸 갖다 발현을 시킨 다음에 다시 환자의 몸에 넣어주면 얘가 마치 미사일처럼 암세포를 찾아가가지고 잘 죽일 수 있게 하는 거다 해가지고, 이게 치료가 굉장히 어려웠던 암에서 큰 효과를 보이면서 굉장히 그 엄청난 저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최근에. 그런데 이것도 벌써 몇 개의 경우에는 레지스턴스가 있더라라는 것도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런 연구를 할 때 아 이게 좋대더라 한다고 해서 그냥 그게 다가 아니고 거기에도 또 작은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융화로 풀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진 세라피는 예전에 한번 나왔다가 사람들 막 죽고 그러면서 완전히 중단됐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최근 이제 당연히 지금 지놈 이어라니까 그거에 말 맞춰가지고 다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의학은 어떻게 되냐? 그 Institute of Systems Biology 시애틀에 있는 거기에 소장인 리후드 박사는 P4 메디신을 주창을 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의학은 프리딕티브 예측 가능해야 되고, 퍼스널라이즈 개인 맞춤형이어야 되고, 프리벤티브 예방적이어야 되고, 파티시포토리 환자 참여형이어야 된다. 요 네 가지를 했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인 퍼스널라이즈가 사실은 키워드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감기 걸렸거나 우리 신입생 중에 어떤 한 분이 감기가 걸렸을 때 하는 행위가 뭐예요? 병원 갈 시간 없고 집에 가다가 동네 약국 들려서 감기약 주세요. 그럼 뭐 줘요? 똑같은 거 줘요. 복합감기약. 근데 우리 신입생하고 나하고는 다르죠? 지놈이 다르잖아요. 지놈이 다른데 거기서부터 발현되는 피노타입도 다른데 똑같은 약을 먹고 치료 효과를 기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게 부작용을 줄이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을 시켜보면 라이프타임에 있어서의 치료비는 오히려 더 절감하는 효과를 줄 거다. 이런 게 이제 그 퍼스널라이즈 메디신의 개념인데, 문제는 이 퍼스널라이즈 메디신 하기 위해서
지놈 시퀀싱 다 하고 라이프스타일 어널리시스 다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헬스케어 스펜딩에 너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못 해요. 그래서 나온 게 요 위에 써졌는 프리시전 메디신 개념이 나온 건데, 프리시전 메디신은 좀 그룹핑을 해가지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집단은 다른 집단과는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조금 묶어가지고 앞에 진단 파트를 좀 싸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대신에 퍼스널라이즈드의 장점인 뭔가 다른 점에 다르게 치료하겠다라는 접근법을 응용한 거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이 프리시전 메디신이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고, 아마 여러분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는 큰 주류로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우리 신입생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장에 한 뭐 1.2에서 한 1.8kg의 미생물을 갖고 있는데, 얘들이 뭘 하죠? 우리가 밥 먹으면 소화시키죠 라고 생각하면 그건 3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이 미생물들이 그거에도 물론 관여를 하지만 일부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몸과의 인터랙션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심지어는 면역 기능의 그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배고프다고 느끼는 것 자체도 미생물이 배고프다고 뇌로 신호를 올려야 배고프다는 게 나온다는 그런 학설까지 있을 정도로, 미생물 다 와이프하면은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장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몸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을 어떻게 우리가 잘 건강한 미생물군으로 유지할 거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연구 테마가 되고요. 그 와중에 이제 infectious disease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고 이런 거 지금 저도 마스크 쓰고 강의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이 못된 이 코비드-19, SARS-CoV-2가 떠버렸죠. 실제로 보면 3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1억 1,400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됐고요. 아직도 늘고 있죠. 컵을 보시면.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제 익스포넨셜에 가다가 혹시 좀 꺾일래나? 여기가 이제 백시네이션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사람도 꽤 많이 죽었습니다. 거의 250만 명 정도가 이걸로 사망을 하게 됐죠. 제가 2019년도 1월에, 그러니까 정확히 이 SARS-CoV-2, 코비드-19 뜨기 1년 전에, 그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했던 팬데믹 프리페어니스 패널에 제가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갔다 와가지고 이걸 썼어요. 이거 준비해야 된다. 여기서 키는 근데 뭐냐면 디지즈 X입니다. 디지즈 X라는 게 뭐냐면 이 질병 X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디지즈 X는 현재는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큰 위협이 안 되는 그러한 요인인데, 한번 얘가 뮤테이션을 일으켜갖고 한번 감염하면 그때는 인류가 몰살될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위협한 것을 디지즈 X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SARS-CoV-2가 딱 그런 거거든요. 평상시는 뭐 그냥 쉽게 하루 이틀 쉬면 낫는 감기 정도의 바이러스인데, 얘가 뮤테이션이 이상하게 일어나더니 막 사람을 갖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염시키고 막 사망률도 높인 그런 놈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느냐? 일단 이런 게 뜨면 얼리 워닝 시스템이 떠야 돼요. 진단죠. 그 다음에 환경을 갖다가 청결하게 하고 하는 또 기본적인 것, 즉 예방 쪽. 그 다음에 그래도 뜬단 말이죠. 그걸 디지즈 X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렇게 떴을 때는 뭐라 해야 돼요? 빠르게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걸 미리 구축을 해놔야 된다라고 제시한 게 제 지금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걸 안 했죠. 요번에 이제 코비드-19 뜨고 나니까 이번에 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게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그때 했더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또 마찬가지로 융합적인 접근법으로 가야만 이러한 코비드-19 같은 것도 예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어쨌든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습니까, 그죠? 오죽하면 이제 애들이 학교를 못 가요.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다가 그냥 딱 자기의 각오 그리고 붙여놓고서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거 다 하나씩 붙여놓으셨죠? 신입생 여러분 안 붙여놓으셨어요? 여기 붙여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방학 수칙 주는 대로 먹는다.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얻으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이거는요, 이걸 또 어느 교수님은 바꿔가지고 코로나 그 수강
규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줌을 할 때 졸지 않는다. 뭐 화면을 갖다가 끄고 뭐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수님한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사항을 어기면 학점이 C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뭘 바꿨어요? 애들만 집에 있어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재테크를 해요, 그죠? 재택근무가 거의 일상화됐고 이제는 거의 자리를 잡는 것으로 이미 시프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애들 떠드니까 그냥 묶어놓고 뭐가 바뀌었나 한번 보라 이거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나. 일단은 more IT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온라인 쇼핑뿐만이 아니고 온라인 에듀케이션. 참고로 카이스트는 한 8년 전부터 에듀케이션 3.0, 4.0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트랜지션을 빠르게 했어요. 이미 그걸 다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라인 비즈니스. 그 다음에 저는 어저께 새벽 1시 반에 강의하고 3시까지 국제 컨퍼런스를 했는데 줌으로. 더 힘들어. 옛날에 저 출장 다닐 때보다. 옛날에 출장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이놈 출장만 안 가면 내 시간이 많이 날 텐데 했단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난 3월, 4월, 5월 때 너무 좋았어요. 출장 안 가니까 시간이 막 남아. 근데 그 다음부터 이놈의 줌 때문에 더 바빠요. 왜? 옛날에는 아 나 딴 데 갈 데가 있어서 못 간다 그러면 됐는데 요새는 줌이니까 무조건 하라야. 물론 그래도 노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를 줌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에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하고 오그멘티드 리얼리티가 모든 분야에 굉장히 강화될 거다. 아직까지 잘 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스텝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지금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도입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스크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거를 패션 아이템으로 갈 거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쓰면 불편한 거는 알지만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에 각인이 딱 됐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런 형태로 갈 거냐? 이왕 쓰는 거면 얼굴 전체를 덮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신 투명한 걸로. 그건 뭐냐면 우주인 저 헬멧 있죠. 이거 답답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아예 헬멧을 다 쓰고 다니는 거죠. 앞으로 휴먼은. 뭐 이런 걸 제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전파 문제 때문에 공공 트랜스포트를 할 거냐, 퍼스널로 갈 거냐. 뭐 이런 변화를 생각해 보시고 라이프 스타일 바뀐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집이라는 거의 개념이 아까도 보셨듯이 제가 웃기는 저 농담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집이 바뀌었어요. 집이 옛날에는 밖에서 일하고 들어가서 쉬고 가족과 만나고 가족과 식사하고 가족과 얘기하고 자는 공간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일도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다 집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건축공학자 중심으로 해갖고 뭐라 했냐면 집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융합 마인드로 다시 다 설계해라.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런 말을 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걸 괴롭히는 원인이 뭐예요? 바이러스예요. 즉 바이오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텍 레볼루션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사실은 그 SARS-CoV-2가 그냥 뭐 호흡기 공격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뇌에 공격하는 우리 광견병 바이러스, 레비스 같은 거 포함해서 온 군데 다 공격하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하고 바이러스는 계속 같이 살아왔죠. 근데 이놈이 이제 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지만 하도 저 신문에서도 많이 보셔서 다 바이러스 구조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RNA 바이러스인데 이제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있고 그게 가서 붙어서 ACE2 리셉터에 붙고 잘리면서 들어가고 이제 복제해 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제가 뒷부분에 얘기할 서스테이너빌리티 쪽에 이제 연구를 쭉 많이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사르스가 딱 터지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환경을 구하는 것도 좋은데 사람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저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제 연구하는 제 대학원생 한 명한테 아이고 이거 지금 네가 연구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데 그래도 이것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시간이 되겠냐 네가. 그랬더니 이 박사과정 학생이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네 교수님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이제 이 친구가 뭘 하는 친구냐면 단백질에다가 이제 스몰 몰레큘을 락킹 시켜가지고 하는 연구, 효소를 개발하는 친구였는데 그거를 트위스트 해가지고 이 SARS-CoV-2를 죽일 수 있는 약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걸로 연구를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우리가 약을 찾았는데 그 찾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바이오, 케미스트리,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 세 개를 융합해서 한 연구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렘데시비르가 미국에서는 허가를 유일하게 받은 약 중에 하나죠. 덱사메타손은 이제 그 스테로이드 계통으로서 증세를 없애는 거고, 이 렘데시비르는 직접 사스코비2에 붙어가지고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걸로 신약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드러그 리퍼포싱으로.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거 가비지라고 못 쓰게 하죠, 그죠? 왜? 실제 사람한테 투여하면 이거 효과가 없어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뭐 입원 환자가 한 이틀 정도 일찍 퇴원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드러그 리퍼포싱 알고리즘부터 개발했는데요. 이거는 뭐 해본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골드 스탠다드 메서드가 이겁니다. 즉 중요한 타겟 단백질에 붙을 수 있는 케미컬들을 도킹을 시켜가지고 그 도킹 바인딩 에너지로부터 가장 강력하게 바인딩하는 놈을 찾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경우는 이미 임상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드럭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구를 했어요. 왜? 그게 가장 빠르게 개발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 드럭 테스팅하다 볼 일 다 보거든요. 10년씩 걸리고. 그래서 드럭 리퍼포싱을 우리도 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걸 하면 false positive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프리-도킹 시뮬레이션 알고리즘하고 포스트-도킹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추가로 필터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프리-도킹에서는 주로 쉐입 시뮬레이터를 보고 포스트-도킹에서는 인터랙션 시뮬레이터를 봄으로써 확 텐더리티를 내로우 다운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찾은 게 6,218종의 우리가 허가돼서 팔리고 있는 약이나 임상 중인 약에 대해서 전부 다 이걸 때렸는데 어디다 때렸냐? 사르스코비2 단백질 중에 가장 변이가 적은 부분, 즉 필수적인 것. 그게 이제 메이저 프로리에이스 M프로하고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거든요. 그 두 개를 대상으로 때려가지고 38종의 약을 찾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렘데시비르보다 한 20배 정도 약효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세포 실험을 해서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를 밝혀서 지금 논문을 저 PNAS에 지금 심사 리비전 중이고요. 이걸 이제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데 거기부터 이제 우리가 하실 건 아니거든요. 난 뭐 화공과 출신인데 무슨 뭐 아무리 융합도 좋지만 내가 뭐 약까지 개발하고 있냐라는 조금 자괴감이 들어서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고요. 융합 쪽은 이제 바이오를 핵심에 넣는데 다른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나를 몇 가지만 잠깐 볼게요. 보면 결국은 요 한마디로 끝납니다. 앞으로 이제 U 헬스케어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앉아 계신 신입생들 중에서도 제가 그냥 예언을 하자면 3분의 1 정도는 아마 이쪽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뭐 K 방역의 주역이다 해갖고 진단 시스템 나왔죠. 근데 사실 뭐 저는 이걸 전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무지하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아직은 사실 기술은 프리미티브합니다. 이건 다 그냥 뭐 RT-PCR을 할 수 있는 케미컬하고 키트하고 기기 만들어서 판 거기 때문에 매출 엄청나게 올렸고 수출도 엄청나게 해서 박수 브라보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 시스템으로 개발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바이러스만 중요한 게 아니고 패소젠도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의해서 감염돼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얘들이 항생제, 항균제 내성을 띠고 있어서 치료 방법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냥. 진짜로. I'm serious. 그래서 정확하게 이 어떤 패소젠인지를 알아야 이 항생제 주고 저 항생제 줘보고 이러지 않고 바로 가서 딱딱 죽여야 항생제 내성이 좀 주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진단을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으로는 제가 덴마크에서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신규 항생제를 빠르게 생산하는 방법도 제 덴마크 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융합적인 마인드를 어쩌면 설명해 주는 건데, 제가 이제 미국에 출장 갔다 오다가 비행기에서 매거진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재밌는 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아이아트로니코즈, 그러니까 병원과 연계돼서 일어나는 죽음이 1년에 한 22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12,000명은 의사가 수술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해갖고 죽었고, 7,000명은 뭐 수술을 잘못했든지 약을 잘못 줘갖고 죽었고 등등 해갖고 쫙 브레이크다운 통계한 것이 발표가 된 그 아티클이었어요. 근데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의사도 퍼펙트, 간호사도 퍼펙트, 약사도 퍼펙트인데 1년에 10만 6천 명씩 죽어요. 이게 뭐냐? 약을 우리가 보통 하나를 먹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를 먹습니다. 근데 이 약물과 약물이 섞여서 들어갔을 때 드럭 인터랙션에 의한
소위 adverse effect. 그거에서 죽는 게 10만 6천 명이에요. 근데 약이라는 게 허가가 됐다는 소리는 뭐죠? 하나씩 먹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2개를 먹고 3개를 먹었을 때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데 1년에 그걸 10만 명씩 미국에서만 그것도 이렇게 죽는다? 아니 지금 몇 세기인데 21세기에? 이거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돌아오자마자 뭘 했냐면 이걸 인공지능 가지고 좀 풀어야 되겠다 이 문제를. 그래서 보니까 약을 2종류를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다고 리포트가 된 것들을 싹 다 리터리처 마이닝하고 FDA 사이트 가서 데이터 다 가지고 했더니 한 9만 정도 돼요. 9만 가지 정도. 더 정확히 19만 가지가 뭐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로 비록 그게 아주 large set of 데이터는 아니지만 미디엄 사이즈 정도의 데이터 크기는 되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고 2개를 구조 기반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얘를 넣어서 러닝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그 알고 싶은 그 큐어리를 던져서 부작용이 어떤 건지 예측을 해보자 이렇게 디자인한 거고요. 실제로 2159가지 어프로브 드럭에 대해서 만약에 2개를 먹는다면 어떻게 되죠? 2159 곱하기 2158 나누기 2잖아요. 그럼 그게 한 230만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조합이. 그 중에 알려진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찾았더니 19만 가지 정도가 부작용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서울대 약대 교수님 등등한테 다 전화를 했죠. 그러면 여기 230만 가지 중에 19만 가지는 부작용이 있고 그럼 나머지 210만 가지는 부작용이 없다. 없냐? 이렇게 물었죠 저는 물론. 그랬더니 답은 모른다. 그러니까 1년에 10만 명씩 죽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제 딥러닝으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했더니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한 230만 가지 중에 19만 가지는 이미 부작용이 알려져 있고 새롭게 48만 7천 가지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 것을 제시한 거예요. 예측으로 해서 이렇게 먹으면 48만 가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문제? 86가지 타입으로. 예를 들면 A하고 B를 섞어 먹으면 심장 독성이 일어난다. A하고 B를 섞어 먹으면 B의 약효가 떨어진다. 이런 86가지 타입의 부작용으로 다 클래시파이를 해가지고 48만 7천 가지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선 나는 실험 안 할 거니까 당신들이 하시오. 그거 뭐 내가 할 일 아니죠. 그거 약대에서 해야지. 하나씩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참고로. 그래서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거를 더 확장을 했는데 뭐로 했냐? 음식하고의 상호작용. 왜냐하면 이건 왜 했냐면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할머니가 뭐 손주 왔다고 뭐 오만 맛있는 거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약을 먹고 있으면 야야야야야 넌 지금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 음식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음식 성분 알려진 것들하고 약하고의 상호작용도 다룬 거예요. 봤더니 요약을 하면 한 73가지 종류의 음식 성분들이 이런 357가지의 그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430가지 약과의 인터랙션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경험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확장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건 뭐 아직 발표는 안 한 건데 저희가 이걸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당연히 이 딥러닝 엔진이 좋아졌고요. 지금은 이걸 그냥 상호작용의 타입, 부작용 타입만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개수도 113가지 타입으로 늘렸고 그뿐만 아니라 중증도까지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코로나로 약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전 세계에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약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누가 취약하죠? 기저질환자가 취약해요. 기저질환자는 특징이 뭐죠? 이미 먹고 있는 약들이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약 개발돼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것부터 예측하는 걸 미리 다 해놨어요. 지금 허가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임상 중인 걸 우리는 이거 실험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인실리코로. 그래놓고 이제 이거 가지고 좀 기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에 만약에 한번 놀러 올 기회가 있으면 그 아까 보셨던 첫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 첫 장에 1층에 보면 닥터 M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 닥터 M 쇼룸에 와 보시면 거기에 IT, 나노기술, 화학공학기술하고 헬스케어, 바이오가 융합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모든 정보를 갖다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슬리프와 베드시트라든가 혹은 그 우리 여기 여학생분들 혹시 그 네일샵 가봤어요? 네일샵? 네일샵 가면 네일 여기 예쁘게도 하지만 그거 할 시간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쁜 거 사다 붙이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 카이스트에서 그 붙이는 거에 센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혈압도 재고 다 재게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옷에 붙은 거. 예를 들면 그 조깅할 때 그 입는 스포츠 브라 같은 게 있으면 스포츠 브라를 입고 다니면 유방암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위험 요인이 나오면 그걸 갖다 워닝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돼 갖고 여기 지금 전시도 돼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돼 있으면 한번 와서 보도 좋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생명공학 쪽에는 그럼 어떻게 융합이 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 당연히 기후변화 문제죠. 지금 우리도 정부에서 넷 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걸 선언을 했고, 이건 뭐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전 세계 51개국이 이래가지고는 지구가 망한다, 즉 인류가 몰살된다 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근데 이걸 보면 우리 저 안동준 원장님하고 저하고 학교 다닐 때는 보면 화학공학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슬 오일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연료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납타 크래킹 해가지고 유용한 화학물질 얻고 그 중합하고 고분자도 만들어서 쓰고 등등, 뭐 플라스틱이랑 이런 거. 그래서 보면 연료하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일용적으로 쓰는 필수적인 물질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이때까지 실컷 잘 써놓고는 갑자기 어느 나와갖고 야 니들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 왔잖아 이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없었다면 그럼 기후변화가 안 왔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썼으면 이걸 대체하는 모든 게 다 나무배 갖고 했을 거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는 왔을 건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 그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은 땅 속에 잘 묻혀져 있던 이 하이 덴시티 하이드로카본을 우리가 꺼내가지고 쓰고 부셔갖고 궁극적으로 CO2를 올려보낸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CO2를 갖다가 이미 공기 중에 있는 걸 고정을 하는, 예를 들면 이런 식물이라든가 뭐 LG라든가 뭐 원하면 이제 박테리아도 일부 있고 이런 것들을 얘 대신 쓰고, 그럼 최소한 더 고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석유화학 공장 대신에 바이오화학 공장을 돌리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공장이 여기서는 미생물이에요. 왜? 뭐 사실 이론상으로는 저도 공장이 될 수 있어요. 밥을 먹고 오줌 대신에 휘발유를 넣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 에티컬리 문제가 있죠, 그죠? 사람 몸을 다 공장으로 뜯어고쳤다는. 집에서 기르는 개는 얘는 뭐 사람이 아니면 개니까 밥 주고 나 어디 갈 땐 휘발유 내놔라. 그 다음에 너는 똥 대신 플라스틱을 싸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폐기를 해도 전혀 죄책감이 안 드는 게 미생물이에요. 왜? 우리 김치도 먹고 뭐 오만 짓 다 하잖아요. 미생물은 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미생물을 공장으로 쓰는데 생긴 게 이렇게 다 다르듯이 하는 짓도 다 달라요. 왜? 지놈 시퀀스도 다르고 지노타입이 다르니까 피노타입도 다르고. 그래서 얘들 갖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올로지스트 공부를 많이 했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아마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생물 시간에 귀가 따갑게 눈이 따갑게 보셨던 메타보릭 패스웨이죠, 그죠? 근데 이게 다는 아니고 이걸 한 50장 정도를 이제 붙여놓으면 우리가 아는 대사회로를 정리를 잘 해놨네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생산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자연계에서 미생물을 꺼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플라스틱을 만들어라, 연료를 만들어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대사공학이라고 이거죠. 제가 한 27년을 하고 있는 이 대사공학, 메타보릭 엔지니어링은 정의를 내리자면 생명체의 대사회로와 유전자 조절 회로 그리고 신호 전달 회로를 우리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 전체를 대사공학이라고 부르는데, 목적에는 뭐가 있냐? 첫째, 이 미생물이 원래 찔끔 만든던 것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므로써 경제성을 갖게 해서 실제 실용화를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대사공학 범주의 목표고, 두 번째는 이 미생물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건데 우리 필요에 의해서 만들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사르스코비2의 치료제를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통일이 되면 DMZ 쪽에 가면 뭐 TNT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지노바이오틱들이 많아요. 환경 유해 물질들이. 그거를 분해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다 논 내추럴 케미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빠르게 분해하게끔 대사회를 만드는 것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사공학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 대사공학을 하는 것을 대사회로상에서 표현하면,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생산을 하고자 하는 대사산물 물질이 있을 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먹이를 이제 주죠. 포도당, 설탕 뭐 이런 걸 주면 이 플럭스를 갖다 강화시켜서 일로 많이 가게 하고 일로 빠지는 바이 프로덕트 패스웨이를 잘라주면 이론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총체적으로 하는 게 이제 대사공학인데 이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한두 개 레셔널하게 머리로 생각해갖고 엔지니어링 해갖고는 최적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화학공학에서는 공장 전체를 놓고 시스템 수준에서 분석을 하고 그걸 갖다 유닛 오퍼레이션으로 내려가서 각각의 모듈에서의 최적화를 인테그레이션 시키는 걸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갖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스 메타보릭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창실했는데 이게 이제 그 고맙게도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그때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페로브스카이 솔라셀하고 같이 탑 10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이제 선정을 해줘서 그 중요성을 갖다 좀 인정을 해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는 방법은 우리가 목적을 정하고요, 뭘 만들 건지, 어떤 원료를 쓸 건지도 정하고, 어떤 호스트를 쓸 건지, 예를 들면 박테리아를 쓸 건지, 곰팡이를 쓸 건지, 뭐 알지를 쓸 건지 등등.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갈 수 있는 대사 회로를 구축을 하죠. 대사 회로를 구축을 했는데 우린 선수기 때문에 굉장히 고효율로 만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 입장에서 굉장히 톡식해요. 그 프로덕트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그 톨러런스도 올리는 그런 엔지니어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공학에 꽂힌 이 메타볼릭 플럭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이걸 게놈 수준에서부터 이게 그냥 뭐 간단하게 되는 건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들어가고 그걸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조작도 해야 되고 프로테인 엔지니어링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2019년도 노벨상 받은 프란시스 아놀드의 디렉티드 이볼루션을 써갖고 효소도 막 계량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통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서 만들어서 균주 만든 다음에 실험실에서 생산하면 뭐 5리터짜리 30리터 발효기에서 생산하는데 전 세계에 이 제품을 팔려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스케일업이 돼야죠. 그래서 20만 리터, 40만 리터짜리 발효기 뭐 수십 대가 있는 그런 데서 스케일업을 하고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균주 조작을 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스템 대사공학은 학문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원래 있었던 메타보릭 엔지니어링에 소위 신세틱 바이올로지, 합성생물학, 그다음에 시스템 생물학, 시스템즈 바이올로지, 그리고 진화공학, 이볼루셔너리 엔지니어링까지를 통합한 그런 전략이 시스템 대사공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중에 이제 어떻게 융합을 했는지 잠깐 보여드리죠. 일단은 우리가 실험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엄청나게 들어요. 뭐 우리 저 대학원생들 무지하게 열심히 해서 뭐 밤새는 걸 뭐 밥 먹듯이 하는데 그게 유전자 조작하고 애들 밥 줘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키우느라고. 그런데 그 실험을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유전자를 100개를 동시에 조작하고 싶고 뭐 한 20개를 날리고 싶고 이런 조작인데 그걸 그냥 실험으로 다 하려면 몇 년 걸려요. 그럼 뭐 박사학위 하면서 뭐 박사를 뭐 10년 할 거예요, 20년 할 거예요. 딱 주어진 기간 4년 혹은 뭐 4년 반 만에 좋은 논문도 여러 개 내고 인정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세포를 개발을 하는데 그 가상세포를 표현하는 게 소위 메타보릭 네트워크를 시스템 수준에서 리프레젠트 할 수 있는 지놈 스케일 메타보릭 모델이에요. 그건 지놈 시퀀스가 있으면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동원하고 시스템 수준의 인테그리티를 갖다 맞춰주면 나오는데 그게 거의 지금 현재 한 6,000종이 만들어졌고 이 중에서 믿을 수 있는 건 한 183종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적냐? 이유는 지놈 시퀀스로부터 호몰로지 서치에 의해서 엔자임 펑션을 갖다 예측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예측한 걸 기반으로 또 예측을 하니까 garbage. 그래서 우리가 한 건 뭐냐면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딥러닝을 써가지고 효소의 기능을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어진 프로테인 시퀀스가 있으면 이 프로테인 시퀀스에 이 리스폰시브, 리셉티브 윈도우를 갖다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여기서 피처를 갖다가 익스트랙션을 하죠. 그 피처를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여기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EC 넘버를 4디지트까지 예측을 해줌으로써 이 효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든 이 DBC의 특징은 이 전에도 효소의 EC 넘버를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이 에피카스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NCBI에 올라가 있는 모든 프로테인 시퀀스,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시퀀스를 넣어줘서 EC 넘버를 예측을 하려면 에피카즈는 얼마가 걸리냐면 현재 그 워크스테이션 굉장히 좋은 그 엔비디아 그 그래픽 GPU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걸로 했을 때 157년 걸립니다. 답이 나오는데 가장 빠른 걸로. DBC는 6일 걸려요.
그래서 이게 딥러닝 기반으로 굉장히 빠르게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가지고 어저께 사실 새벽에도 이제 강의한 게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것도 중요한 그런 연구 결과고요. 뭐 이 결과인데 이 프리시전 같은 거 보면 이게 굉장히 높고 알려진 거에 대해서도 높고 안 알려진 거에 대해서는 월등히 높고 뭐 이런 것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점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 이 3,400만 개의 프로테인을 다 돌려버리면 우리 거는 한 230시간 걸리는데 에피카즈 같은 스탠다드는 거의 한 157일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개념으로 트랜스크립션 팩터도 예측을 했는데요.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것은 트랜스크립션을 관장하는 레귤러토리 프로테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메타보릭 그 펑션에서. 근데 이걸 또 예측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최적화를 해보니까 3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넣으니까 피처 익스트레이션이 가장 잘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통해서 여기서는 아웃풋이 간단하죠. TF야? 아니야? 이렇게 주게끔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해가지고 논문을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때까지 알려진 모든 단백질에 대해서 한 467만 개의 트랜스크립션 팩터 캔디데이트를 다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트위터가 난리가 났어. Biologist, let's get busy. 이제 이거 470만 개 이제 TF 나왔으니까 이거 이제 연구하기 바쁘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가는 방향은 좀 전에 보여드린 DBC하고 DTF는 이제 요 파트인데 우리는 사실 공장 짓는 데까지 가거든요. 우리 연구실은. 그래서 요 각각에 다 AI로 지금 포티파이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즉 융합하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저 이상혁 교수라는 분이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화공과에 계시고 그다음에 바이오를 전공한다고 들었는데 전산 쪽을 굉장히 많이 하네. 그게 아니고 제가 뭐 AI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하지만 어느 정도 아는 것 같고 전문가의 툴을 갖다 다 가져다가 융합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뭐 그냥 우리가 툴만 개발하지 않습니다. 학교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기후변화 대응하고자 했고요.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종류의 석유화학 물질들 저희가 바이오로 만들어서 발표한 랩이기도 한데 뭐 예를 들면은 처음으로 우리가 개솔린도 만들었죠. 이 개솔린을 그 어떻게 만들었냐면 원래 이 미생물 같으면은 자기들이 셀 멤브레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산이 한 C16, C18 되는 걸 만들어요. 근데 가솔린은 정의상 어떻게 되죠? 탄소 4개부터 한 10개짜리가 하이드로카본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들려면 이제 페리 애시드가 가장 비슷한 대사산물이라서 그걸 조작해야 되는데 문제는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건 디젤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줄이는 작업을 했는데 재밌게 한 방법이 뭐냐면 패티 애시드를 합성할 때 아세틸코에 즉 2카본이 계속 붙으면서 늘어나는데 그걸 갖다가 이니시에이션은 막 빠르게 하고 일롱게이션은 늦췄어요. 그런 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이제킹을 해가지고 여기 사이오 에스트레이즈라는 걸 갖다 짧은 놈이 억셉트가 되게끔 바꿔주고 그 다음에 3스텝 헤테롤로거스 패스웨이 넣어줘가지고 개솔린을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근데 이때는 만든 양이나 농도는 너무 낮았어요. 왜냐면 뭐 만들 수 없는 걸 만들었기도 했지만 그래서 리터당 540, 580mg 그게 무슨 연료야? 그거 누구 코에 붙여?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걸 개발했는데 이거는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텐데 이게 균 한 마리거든요. 근데 얘를 뜯어 고쳐갖고 이 하얀 부분이 뭐냐면 이게 다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낙엽 찌꺼기 뭐 못 먹는 그 바이오매스 이런 거 먹이로 주면 오일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얘가 오일 필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대사공을 하면 이게 페리애시드 에스레스터 즉 디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이슈가 많이 있었죠.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플라스틱 아일랜드가 바다에 이제 크게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고 어떻게 버렸냐를 보면 알죠. 우리가 만든 1년에 지금 생산하는 플라스틱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3억 6천만 톤 정도 돼요. 1년에. 이때까지 만든 거는 모르지. 그건 어떻게 알아? 그것도 처음 만들 때 재보질 않았는데. 근데 대략 에스티메이션을 해보니까 한 86억 톤쯤 되는 것 같아요. 86억 톤이 얼마나 되는지는요. 사람 몸무게가 평균 62kg이니까 몇 명어치 몸무게인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갔냐? 9% 리사이클 했고요. 12% 태웠어요. 인시너레이션. 뭐 태우면 물론 에너지는 좀 얻었지만 다 위로 보냈고
나머지는 전부 랜드필. 땅에 묻은 거예요. 그럼 땅에 묻은 게 어디 가요? 땅에 묻었으니까 땅에 있지요? 아니거든요. 웨더링 되고 뭐 하면서 이게 결국은 강통해갖고 다 바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묻혀있는 놈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로 와요. 이 모양이 됐고 이것이 결국은 이런 마스크 같이 지금 이거 마스크 이거 종이네? 종이 아니죠? 뭐예요 이거? 이거 면이네? 아니죠? 면 비싸서 못 쓰기도 하고 필터링도 잘 안 되고 뭐예요? 폴리프로필렌이에요. 근데 이 마스크는 플라스틱이니까 지구 환경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2년 반 동안 쓰겠다. 그럼 왜 써? 그죠? 쓰고 버리라고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위생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양의 지금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뭐 최근에 발표했던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를 찾아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속도가 너무 늦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한 부분에는 아예 처음부터 자연계에서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을 갖다 쓸 수도 있겠다. 특히 이런 일회용에 대해서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폴리하이드록시 알카노이트인데 이건 미생물이 이렇게 안에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 대사공학인데 대사회로 말하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생산도 효율적으로 했고 결국 대사공학을 통해서 이게 지금 뭐냐면 대장균의 전자현미경 사진이고요. 요 안에 동글동글한 게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장균을 플라스틱으로 채웠죠. 참고로 이 균은 발효가 끝나면 죽었어요. 왜? 어떻게 살아? 지금 플라스틱으로 꽉 차 있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굉장히 바본 게 자기가 분열을 못하는 상황이 된지도 모르고 카본 계속 들여 계속 플라스틱 만듭니다. 왜? 제가 디자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플라스틱 박테리아라고 명명을 했고 실제로 이걸 만들어 쓰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재생 가능한 원료를 써갖고 석유 안 쓰고 발효를 해갖고 플라스틱을 만들고 회수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만들어 쓰고 원하면 리사이클도 돼요. 이거 fully thermal plastic. 근데 버려지게 되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분해가 돼서 이 퍼펙트 카본 사이클을 이룬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로서 바이오 베이스트 플라스틱으로 가장 각광받고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게 폴리락틱 애시드라는 거예요. PLA. 이건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시게 되면 젖산 발효는 굉장히 쉽거든요. 젖산균 같은 걸 발효하면 거의 컨버전 일등 뭐 99%에 가깝게 컨버전이 됩니다. 그럼 그걸 정제를 해가지고 이거를 락타이드를 만들어요. 락타이드는 이제 락틱 애시드에 붙은 링 타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링 오프닝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이 폴리락테이트를 생산하는데 조금 전에 슬라이드 보셨잖아요. 우리는 한 방에 발효해갖고 플라스틱을 만들었는데 왜 얘는 복잡하게 젖산, 발효하고 정제 또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잡한 케미컬 컨버전 통해갖고 폴리머라이즈를 하냐 이거죠. 이유는 하느님이 효소를 안 줬어요. 없어요. 자연계에. PLA를 만든 효소.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투 스텝으로 가야 되겠네. 또 한 가지 방법이지만 학교는 최소한도 이런 융합대학원 KU 키스트 융합대학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없어? 그럼 내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두 가지 효소를 만들었고 만들어가지고 한 방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만들고 나니까 욕심이 더 생겨서 더 비싼 의료용 고분자인 PLGA를 만들자. 이건 만들면 거의 뭐 수십 배 비싸니까 그래서 이것도 대사공을 통해 가지고 여기 PLGA 있죠? 이걸 한 방에 발효로 만드는 것도 개발했고 추가로 얘는 딱딱합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뭐 플렉서블한 거 좀 없냐. 그래서 우리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리니어 체인, 리니어 모노머 넣으면 되죠. 그래서 4하이드록시 뷰레이트로 톱 폴리에스터를 만드니까 한 670% 정도 더 잘 드러나는 그런 생분해성, 생체 적합성, fully degradable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여기 PET죠? 페트병이라고 하죠. 페트병. 여기는 다른 거죠. PP죠. 근데 이 PET는 왜 PET예요? 폴리에틸렌 테리프탈레이트예요. 그래서 테리프탈레이트가 방향족이에요. 그 방향족이 굉장히 강도에 중요한데 그거는 바이오로 만들 수가 없어요. 보통 방향족이 다 톡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긴 말씀 짧게 드리면 그렇게 못 만들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해가지고 이 방향족 폴리에스터도 한 방에 발효로 만드는 것도 개발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고분자를 대체할 수 있는 걸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쓰이고 있는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예를 들면 폴리에스터, 폴리아마이드, 폴리아이소프리노이드, 폴리유레세인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못 만드니까 그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노머를
바이오로 만들면 최소한도 이게 fully bio-based고 net zero로는 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락틱 애시드는 좀 전에 예로 보여드렸고 1,3-프로펜다이올, 1,4-뷰텐다이올이라든가 푸트루신 얘는 1,4-다이아미노-뷰테인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느냐라는 거 본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세계에서 효율이 높은 거는 석시닉 애시드입니다. 저희가 만든 C4-다이카르복실릭 애시드고 얘는 대사광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해가지고 현재 다른 나라에서 공장 지은 것보다 한 4배 정도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상용화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그 다음에 스판덱스 같은 것도 우리 꼭 필요하죠. 그죠? 조깅 하는데 스판덱스 이게 성분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 다 찢어지죠. 그죠? 플렉서블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스판덱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게 1,4-뷰텐다이올이거든요. 케미컬.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도 연구를 하다가 뭐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빼고 미국의 저 샌디에고에 있는 그 벤처에서는 지노메리카에 제 자문을 하면서 상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용을 했고 상용을 한 덕분에 저는 오바마 대통령한테 상도 하나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거는 강철보다 강한 플라스틱이에요. 필요하죠 산업용으로. 근데 이 폴리아마이드를 어떻게 만들 거냐? 키는 뭐 예를 들면 만들면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지 실제 쓰이고 있고 예를 들면 이건 비싼 데만 쓰여. 왜? 아주 소량 만들어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근데 이런 비싼 차를 사는 사람들은 바이오로 들어가 있어? 환경 친화적이야? 그럼 무조건 삽니다. 실제 이 플라스틱 값은 한 500원밖에 안 되는데 걔들이 차지할 때는 5만 불 이렇게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나는 환경 친화적인 사람이 이거 하고 다니려고 그렇게 파는데 이것들이 점점 더 확장이 될 거고 필요한 게 이제 폴리아마이드 만들려면 다이카르복실산 아까 숙신산 보여드렸죠. 석시닉 애시드 추가로 다이아민이 필요해요. 근데 이 다이아민이 또 만들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게 못되게 생겼잖아요 일단. 그죠? 그리고 이게 막 뭐 DNA에도 붙고 이래가지고 셀이 싫어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대상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X라고 나온 게 뭐냐면 레귤러터리 서킷이 작동을 했고 못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셀 안에서. 그걸 다 찾아가지고 다 없앤 거예요.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 바이패스로 빠지는 것도 다 없앴는데 또 얘도 원래는 없앴었는데 없애니까 또 셀이 죽어갖고 다시 살려놓고 등등. 제가 지금 말은 10초 만에 설명했거든요. 실제는 2명이 4년 동안 한 일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다이아민을 갖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PET 같은 것도 1년에 거의 19 밀리언 톤씩 만드는데 이 코카콜라 같은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너무 원흉이거든. 플라스틱 버리는 거에. 그러다 보니까 한 몇 년 전부터 플란트 바틀이라는 걸 내놨죠. 플란트 바틀은 요 밑에 눈 좋으신 분들은 보이겠지만 30% bio-based fully recyclable이라고 써 있어요. 이 bio-based가 뭐냐면 에틸렌 글라이콜하고 테리프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PET 바틀이. 에틸렌 글라이콜을 어디서 얻었냐면 브라질에서 발효해갖고 에탄올을 생산한 거를 그 바이오에탄올 인도 화학회사로 보내서 거기서 모노에틸렌 글라이콜로 바꿔요. 그래서 그걸 갖고 중합을 하면 30% 무게비로 테리프탈산이 크니까 30% 바이오베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보고 또 제가 기가 차가지고 아니 그거를 브라질에서 에탄올 발효해가지고 그걸 또 인도까지 또 수송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또 다른 나라 가서 고분자로 만든다고? 그 연료 드는 게 더 environmentally bad다. 그래서 저희는 한 방에 발효하는 걸 만들었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모노에틸렌 글라이콜을. 그 다음에 테리프탈산은 아직도 아무도 못 만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나마 이제 저희가 유일하게 대서회를 구축해서 현재 이게 그 화학 공정을 보면 파라자일렌으로부터 아모코 프로세스라는 걸 통해 갖고 테리프탈산을 만들거든요. 그게 효율이 한 95.6에서 96% 정도 컨버전 일드로 바뀌어요. 아모코 프로세스를 쓰면. 근데 저희는 이걸 바이오 프로세스로 했더니 아모코 프로세스보다 효율이 더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공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직접 상용화할 의도는 없지만 하여튼 어떻게든지 지금 테리프탈산을 세계 최초로 한번 만들려고 그러면 거의 뭐 저희가 석유화학 쪽은 이제 다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시간 관계상 이제 끝낼 건데 약 쪽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항암제로 쓰이는 게 이 식물 안에 있는데 이걸 식물을 갖다 뜯어 먹으려면 거의 배 터져 죽습니다. 그리고 흡수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마찬가지로 미생물의 대사율을 잘 조작을 하면 여기 항암제 인드리븐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재밌는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 돼요. 자 우리 여학생들 토마토 많이 드세요. 면역력 강화되고 소위 안으로부터의 미인이 되죠. 그죠? 아무리 좋은 나이크림 시슬리 100만원짜리 발라봐야 몸이 안 받쳐주면 안 돼요. 토마토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왜?
라이코펜 때문에 빨간색. 이걸 갖다 이제 토마토를 또 배 터지게 먹을 수는 없으니까 라이코펜을 만약에 약이나 보조로 먹으려 그러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균을 갖다 엔지니어 해가지고 발효한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뭐 거의 토마토 주스 수준이죠. 근데 이 경우는 드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대장균이기 때문에 안에 리포톡신이 있어서 sepsis로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여기서 정제한 걸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어. 이것도 연어도 몸에 좋다는데 왜 좋아요? 단백질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또 요 주홍색 때문에 좋죠. 요 주홍색이 뭐예요? 아스타잔틴. 아스타잔틴도 마찬가지 우리가 대사회로 구축해가지고 이제는 발효해서 미생물로 원하는 만큼 만든다라는 것이고, 포도. 이거는 또 왜 연구를 했냐면 아마 우리 저 신입생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라떼라고 놀리던데 그래도 뭐 할 수 없어요. 이 판타 그레이프를 저는 먹은 게 소풍 갈 때 어머니가 하나를 딱 싸주세요. 그게 미국 양품점이라고 불렀는데 거기 가서 소풍 전날 가서 사오셔가지고 그래서 소풍 날이 너무 좋았어. 나는 이 환타가 너무 맛있어서. 근데 그걸 다시 보다 보니까 아직도 그레이프 플레이버드 소다고 여기도 보면 아티피셜 플레이버라고 써있죠, 그죠? 그래갖고 제가 카운터에 가갖고 약도 다 봤어요. 애들 먹는 감기약. 포도향이 많습니다. 왜? 애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전부 아티피셜리 플레이버드예요. 포도향이 뭐냐면 메실 엔스라닐레이트라는 화학물질인데요. 그게 석유로부터 옵니다. 즉 여러 애기들이 먹는 감기약도 석유 먹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먹는 환타 그레이프도 석유 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석유를 먹는 건 아니지. 석유로부터 유래된 메실 엔스라닐레이트. 그래서 그 말도 안 된다 그거. 그래서 이거 바이오로 만들었고요. 이건 좀 상대적으로 최근에 한 연구인데 대사회를 다 마찬가지로 설계를 먼저 하죠. 컴퓨터로.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유전자들 다 도입하고 날릴 거 날리고 해가지고 이러한 구조를 가진 메실 엔스라닐레이트를 생산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고기입니다. 고기. 이 고기가 왜 중요하냐면 고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나는 저 동물 윤리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베지테리안이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기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똑같은 영양 기준으로 봤을 때 단백질의 양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고기는 식물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에브리싱이 3배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걷다 또 이 그린하우스 가스 엄청나게 내뿜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임파서블 푸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는 실제 고기 맛과 거의 비슷해요. 옛날에는 아유 맛이 들어서 못 먹어요. 옛날 베지터블 그 기반의 그거는. 근데 얘는 맛있습니다. 꽤. 거의 고기랑 비슷해요. 근데 이유가 뭔지를 이 창업자 팻 브라운한테 물었더니 힘이래요. 힘. 힘이라는 게 히모글로빈에 있는 힘.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돌아와가지고 바로 연구 시작해가지고 힘을 생산을 했죠. 저희가. 힘을 생산해서 실제로 발효를 하면 거의 한 16시간 발효하면 벌써 이제 피가 나오고요. 피 색깔이. 점점 더 너무 많이 만들어서 거의 검붉은색으로 나와서 이것도 지금 많은 업체들이 관심이 있어서 상용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요약을 해보면 이 하찮은 미생물로 보이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서 이게 석유화학 대체, 환경 친화적인 것, 넷 지로에 기여도 하고 또는 우리 의약품이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것들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를 네이처에서 야, 너 이거 엄청나게 만들어 이거 좀 정리 좀 하자. 정리 좀. 그래가지고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 네이처에서 이따만한 포스터로 인쇄를 아예 했어요. 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려줬는데 제가 그때 조건은 저도 여기 KU 키스트 학생들이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을 사랑해야 되듯이 저도 카이스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 로고 없이는 너 인쇄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 보시면 먹이를 먹이면 이제 여기 글라이콜리시스 패스웨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부터 만들 수 있는 지도를 갖다 다 그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화합물이 예를 들면 얘다. 그럼 요 경로를 따라서 만들면 만들 수 있구나 하고 케미컬 맵을 갖다 제시를 한 거고 이게 다가 아니죠. 대사회로가 당연히 여기 글라이콜리시스로 내려가고 여기 이제 TCA 사이클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다 프리리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네이처 사이트를 가시면.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미생물을 공장으로 써가지고 원료가 투입되면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고 그
그다음에 바이오를 내가 한다고 해서 바이오만 중요한 게 아니고 화학하고 한 번 더 융합을 하면 훨씬 더 못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만들 수 있는 기회까지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선형 경제에서 지금 순환 경제로 가야 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바이오테크놀로지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 연구 결과들은 제가 실험한 건 하나도 없고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혹은 졸업해갖고 안 보이는 학생들이 다 한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